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울로스 정상인입니다. 오늘 정상인의 100만 달러 원탁회의에서는 유가증권에서 증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주식과 채권입니다. 근데 이 증권은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거의 한 70~80% 이상은 소유하고 있는 증권입니다. 아주 어린 아기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생, 청년, 직장인, 나이 드신 분들, 저 시골에 농사 짓는 분들도 소유한 증권입니다. 바로 무슨 증권일까요? 바로 보험증권입니다. 케이블 방송이나 여러 그런 매체에서 보면 엄청난 광고가 나오죠. 보험에 대해서. 그러나 이 보험증권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많은 보험들 중에서도 가장 인기리에 많은 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증권이 바로 종신보험 증권입니다. 사망보험금을 주계약으로 한 이 종신보험 증권인데 이 보험 중에서 가장 주요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것의 유래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분명히 보험 증권을 하나쯤은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은행에 예금이나 적금을 들면 계좌가 생기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좌를 트시는 것이죠. 근데 왜 보험은 가입을 하면 증권이 나올까요? 바로 보험을 가입한다는 것은 보험회사에 주식을 사는 것과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품이 있는지 보면 항상 무슨 암보험, 무슨 치아보험, 그 앞에 뭐가 붙습니까? 무배당이란 말이 붙습니다. 배당이 없다는 뜻이죠. 배당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는 것인데, 그러면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배당식 보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배당, 유배당의 무슨 차이가, 무배당, 유배당이 표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보험 증권 자체가 주식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죠. 엄밀히 말씀드리면은 주식과 채권의 중간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이제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 아니라 우선주 형태의 주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그 보험 증권에 대해서 오늘 잘 설명드리려고 하겠는데요. 이 뒤에 있는 그림, 일본군 강제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합니다. 자, 종로구 연건동에 있는 일본 대사관 맞은편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입니다. 혹시 이것을 실제로 이렇게 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참 이 부분은 우리 민족의 가슴 아픈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6년간 우리가 일제 식민 지배에 의해서 발생된 정말 안타까운 사건들이죠. 우리의 할머님이나 우리의 조상님들 중에 여성분들이 강제로 징용당해서 정말 인간으로서 겪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인권적인 그런 모독적인 일을 당하셨던 것이죠.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지금도 풀리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겨울에 이 위안부 소녀상을 보면요, 이렇게 발 부분에 목도리가 감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감겨져 있냐면은 맨발이기 때문이죠. 한겨울에 이 위안부 소녀상이 물론 무생물임에도 불구하고 맨발이 너무나 추워 보이고 또 가슴이 아파 보이기 때문에 지나갈 우리 시민들이 목도리 이렇게 감겨준 것들을 겨울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왜 위안부 소녀상은 맨발일까요?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일제에 강제징용되셨던 위안부들의 그 옛날 영상을 보거나 그림을 보면 전부 다 맨발에, 신발 하나 없는 맨발에 거의 헐벗은 상태, 천쪽 안에 걸쳐져 있는 정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맨발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 이 우리 민족이 아주 정말 가슴 아프고 수치스러운 부분인데, 자,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누구도 공감하지 않는 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놈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자, 오이라 마사요시, 1962년 당시 일본의 관방장관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내무부 장관이었는데요. 대청구권 문제는 1962년 김종필 중앙정보부 장관, 오이라 마사요시 관방장관 간에 맺어진 협상 결과로 총 6억 달러를 제공함으로 해결되었음. 일제 지배에 대한 정부 간의 배상 문제는 이 협상으로 모두 해결된 바,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어떠한 배상의 책임도 없다. 이것이 현재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조약 문서를 보면은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본 정부는 바로 민간 배상과 정부 간 배상 문제가 다 끝났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입장은 민간 배상은 별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조약 문구 자체가 좀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에 6억 달러를 받았는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2년 전에 지금도 2차 지금 소송 중인데 삼성과 애플의 세계적인 소송 사건에서 애플이 삼성한테 요구한 금액이 바로 10억 달러였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조 한 3천억 원 정도 되는 돈인데 50년 전 6억 달러면 우리나라 현재 환산은 얼마나 될까요? 거의 약 400조 원 가까운 돈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 거액을 받고서 우리나라가 이 돈을 바탕으로 고속도로를 뚫고 경부고속도로를 뚫고 포항제철을 짓는 등 이 청구권 자금을 가지고서 경제 개발의 기초 자금으로 쓴 것이죠. 어쨌든 거액의 돈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 하는 일본 네티즌들의 입장이죠. 할아버지가 나쁜 일을 했다고 그 자손들이 대대로 갚아야 하나? 한국인들은 피해망상증 환자이며 과거에 갇혀 사는 민족이다. 우리 할아버지가 도둑질했다고 손자까지 도둑놈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일본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 제3세계의 국가라고 했을 때 스위스나 이태리나 또는 다른 나라 사람으로 했을 때 이 일본 사람들의 의견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견을 동시에 들어본다면 과연 어느 쪽에 편을 들까요? 제가 많은 분들한테 여쭤봤습니다. 7, 80%의 분들이 일본 사람들 논리가 맞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일본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건 아닐까요? 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일본은 우리한테 지금까지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인지 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3년 전 어느 모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로 했었던 그 아마존에 있는 지금도 원시 수렵 생활을 하고 있는 어느 원시 종족의 그림입니다. 조회족이라고 하는데요. 이 조회족은 지금도 이렇게 태고 쪽의 모습을 가지고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턱에 이렇게 뚫은 것은 뽀뚜루라고 하고 이 머리 이렇게 뒤집어 쓰고 이런 장신구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사진에서 이런 문명적인 것이 느껴지는 것은 이 턱에 있는 뽀뚜루와 머리에 뒤집어 쓴 장신구밖에 없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이 지역은 그야말로 자연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여기 있는 이 사진에 있는 이 남자는 보이기로는 50대로 보이는데 실제 나이는 약 20대 초반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나이가 없기 때문에 나이를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아무튼 이 지역의 평균 수명은 25세에서 26세면 죽는다고 하죠. 뱀에 물려 죽고 굶어 죽고 병에 걸려 죽고. 자, 아무리 이쪽에는 아시겠지만 학벌도 필요 없고 공부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습니다. 자연과 벗삼은 삶이라 하더라도 여기 가서 살다고 하면 누가 살겠습니까? 그렇죠? 좀 살긴 힘들어도 우리는 다 이렇게 문명화된 지역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들은 왜 이러고 살까요? 바람직하지 못한 삶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왜 지금도 이러고 살까요? 무엇 때문에? 바로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런 겁니다. 부모를.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이고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북한에서 살고 있겠죠. 다음 그림 부탁드립니다. 자, 이게 무엇일까요? 국보위로입니다. 국보위로 남대문이죠. 1398년 태조 7년에 건조된 남대문입니다. 우리는 국보위로였죠. 그러나 지금 있는 것은 짝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몇 년 전 일산에 사실 모 할아버지께서 주택의 보상 문제를 놓고 정부하고 하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불질러 버렸죠. 대단한 일입니다. 국보위로를 불질렀어요. 대단한 일이죠.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토픽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국을 상징하는 빅벤을 어느 술 취한 분이 와갖고 불질렀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프랑스의 상징인 이 에펠탑을 어떤 술 취한 노인이 와서 기분 나쁘다고 불질러 버렸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일이 우리나라에 벌어진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그래서 다시 지었는데 또 거기에 들어간 소나무가 또 짝퉁이라는 것이죠. 짝퉁에 짝퉁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미 사실 국보위로는 사라진 셈입니다. 그래서 다른 각계에서는 전문가들은 국보위로 자체가 아예 다른 걸로 지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냐.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진 일인데요. 국보위로에 불질러서 태워버린다는 건 어이가 없는 일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사실 국민은 이 국보위로가 불에 탔건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나라가 문화민족이기 때문입니다. 문화민족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는 문화재가 너무 많죠. 지금도 모 방송국에서 주말에 나오는 골동품을 서로 이렇게 가격을 매기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한 100년짜리 나오면은 시큰둥하죠. 그림이나 서화 같은 거는 200년, 300년 돼야 시청자 여러분들도 얼마나 될까. 한 500년 된 게 정도 나와야 이러고 이제 기대가 되는 것이죠. 얼마 정도 가치가 환산될까. 100년 정도는 우리나라한테 역사 취급을 못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문화유산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나라의 국보위로는 남대문이라면 미국 국보위로는 뭡니까? 미국 국보위로가 무엇인지 아실까요? 다음 그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입니다. 1776년도에 미국의 건국 아버지 55명이 서명한 바로 미국의 독립선언서 서문입니다. 이것이 물론 미국은 국보라고 보물을 이렇게 지칭하는 그런 체계는 없지만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적인 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미합중국이라는 나라가 이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워싱턴에 있는 공문서 기록 보관실에서는 이 그 독립선언서 초안문이 이렇게 일반인한테 아주 엄격한 통제하에 부분적으로 한 하루에 4시간에서 6시간만 공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만약에 미국에서 어떤 술 취한 사람이 이 독립선언서 초안문을 불질러 버렸으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남대문은 거의 600년 된 거지만 이건 270년여밖에 안 되는 것인데 그야말로 난리 나겠죠. 그러나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이건 종이 한쪽 상징일 뿐인데 저희 나라의 그 남대문 국보위로 같은 경우에는 단청무늬, 석조무늬, 건축기술 그 모든 양식이 아우러진 총융합된 종합예술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규모도 거대하죠. 그러나 우리는 불질러 태워버렸다는 것 정말로 대단한 스케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무튼 이 국가마다 이렇게 이제 보물이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보물에 대한 그 인식들이 다른 나라에 상대적으로 적은 거나 그런 것은 사실 아닙니다. 미국 같은 경우 워낙 그 역사가 짧으니까 100년만 돼도 박물관 짓고 메모리를 짓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떨까요? 다음 그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잘 아시죠? 석굴암입니다. 1000년 전에 우리나라 최고의 석조 기술과 그 문화 양식을 보여주는 불교 미술의 꽃을 보여주는 그 석굴암. 그 다음에 이 에밀레종. 에밀레종 같은 경우는 지금도 똑같이 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소리를 지금도 흉내낼 수가 없는 것이죠. 1200년 전에 이 고도의 철제 기술을 지금도 우리는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석조 기술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 직지심경 고려시대에 발간된 전 세계 최초의 그 금속활자 본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워낙 문화민족이고 역사가 유구하다 보니 이러한 문화유산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500년, 600년도 그렇게 국민들의 인식에 크게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문화민족이겠습니까? 세종대왕. 자, 전 세계에서 글자의 창제자가 유일하게 밝혀져 있는 글이 바로 한글이고 그 한글을 창제하신 분이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가장 진화된 문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스마트폰 시대, 특히 이 휴대폰으로 통신하는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이죠. 천진 세계의 기본 체계로 인해서 자음, 모음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고 반대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렵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 생활 문자가 3600자 정도가 되니까 이것을 어떤 키보드랄지 제한된 이 수단으로 표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문자 갖고 있죠. 만약에 세종대왕이 이때 한글을 창제 안 하셨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문자를 쓰고 있을 거예요? 아마 일본말, 일본어나 히라가나나 한문이나 영어를 쓰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훌륭한 조상님이 있었기에 우리는 한글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순신 장군. 임진왜란 때 만약 이순신 장군께서 외적을 방한 것이 아니라 술집에서 술을 드셨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경상남도와 전라남도는 그 당시 일제 일본의 식민지 상태가 되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조상님들과 이러한 선조들의 무궁한 문화유산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도 문화민족임을 자처하면서 조명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청나라 말기부터 지금까지 약 100년 동안만 세계에서 2류, 3류 국가가 잠깐 되었을 뿐이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지난 3000년부터 지금까지 중국은 요 근래 100년을 빼고서는 항상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경제 규모로나 인구 규모로나 그 모든 것이 세계 최대의 강국이었었죠. 이 중국하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중국과 국경을 인접했거나 또는 침범하거나 그랬던 모든 민족들이 역사서에 보면 소수민까지 포함해서 약 2300개의 민족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수많은 민족들이 결국은 중국이라는 나라에 흡수당하거나 멸망당하고 지금 중국과 국경을 인접하고 있는 민족 중에서 정확히 세 민족이 끝끝이 독립을 고유의 문화와 언어와 그 자치권을 갖고 있는 민족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티벳과 몽골과 우리나라입니다. 물론 티벳은 지금도 거의 이제 그 권한을 박탈당했죠. 이미 중국의 한 주가 돼갖고 자치권이 없습니다. 달라이라마는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영원한 일이죠. 그 다음에 몽골 같은 경우에도 그 나라의 절반은 내몽골 자치주로 해갖고 이미 주권이 없습니다. 그 위에 이제 외몽골 지역 몽골만이 있는 것이고요. 그 중에도 또 참으로 우리 대한민국만이 물론 남북한이 분리되어 있지만 유일하게 독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훨씬 작은 나라이면서도 또 일본과 중국이랑 양대 강국 사이에서 꿋꿋이 독립을 유지한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항상 우리나라가 문화를 오히려 중국한테 전수하는 문화 선진국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중국 역사서에 보면 이런 말이 항상 나옵니다. 신라 삼국시대에서는 오히려 중국의 왕실에 있는 귀족들이 중국의 신라의 것을 따라서 했습니다. 신라풍이라는 말이 있고요. 고려시대에도 그 중국 왕실, 특히 원나라 왕실과 헌실 같은 경우에는 고려의 양식들을 따라했습니다. 고려풍이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국 걸 흡수한 게 아니라 중국이 우리나라 걸 흡수한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고려 청자기술, 직조기술, 철제기술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많이 전수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그만큼 문화적으로 더 앞선 나라였기 때문에 미개한 나라한테 흡수가 안 당한 것이죠. 더 높은 문화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1970, 80년대에 경제성장이 이루고 어느덧 세계 선진국 대열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우리나라 문화가 전 세계 수출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2000년대 초반에 김대중 정부에서 일본 문화 개방한다고 했을 때 그때 뉴스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일본의 저질 문화가 우리나라를 들어올 것이다. 일본의 저질 무슨 음란 문화가 들어올 것이다. 외색 문화가 들어와서 청소년을 망칠 것이다.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10년 만에. 오히려 일본이 우리나라 문화 들어오는 걸 막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우리나라 드라마가 들어오는 것도 우리나라 문화가 마구 침투하는 것을 오히려 경계해서 드라마 수입을 커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문화민족이었었고 지금 식문화, 의류문화 그 모든 것들이 전 세계를 향해 뻗쳐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유구한 문화유산을 갖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유산을 갖고 있는 문화민족인데 다음 그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번 아까 처음에 했었던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본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 위안부 상속 문제에 대해서 무슨 왜 결론이 나오냐면은 문화가 상속되듯이 죄와 부도 상속되는 것이죠. 죄와 부도. 자, 이렇게 표현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36년간 그냥 못살게 굴고 못된 짓을 해갖고 그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물론 돈을 주고 손해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첫 번째 선행돼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진정한 사과와 용서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일본 정부나 일본 국민은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국가 간의 자존심이 걸려있고 감정에 그런 굴곡이 있는 문제인데 돈을 줬다고 끝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돈 말고도 더 중요한 것 바로 진정한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것인데 지금 일본 정부나 행태는 어떻습니까? 과거를 오히려 은폐하고 속이고 강제징용이 아니라 위안부들이 할머니들이 돈 벌려고 취업했다는 그런 엉뚱한 말도 안 되는 논리로서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자극하고 모욕시키는 것이죠. 그게 문제인 것이죠. 자, 독일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유태인들한테 항상 사과를 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형법의 죄는 계승되지 않지만 도덕적인 죄는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가문이 한 집안을 완전히 멸문시킬 정도로 못살게 굴고 그 덕분에 우리 집안은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집안이 망가졌다면 자손들 역시 도덕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독일 그 수상들이 역대 수상들이 유태인들한테 왜 사과를 하겠습니까? 이러한 인권적인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지금도 속이고 시치미를 떼고 딴소리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 위안부 할머니께서 과연 돈 몇 푼을 받기 위해서 그런 투쟁을 하실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자기 지나간 그러한 모든 아픈 과거에 대해서 사과를 받고 싶은 것이죠. 마지막 그 소원이나 다른 것들을 일본 정부는 그것을 철저히 유린하고 있는데 이 일본 정부, 특히 일본 이 국민들은 좀 더 혼이 나야, 언제까지 혼이 나야 정신을 차릴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문화가 상속되듯이 죄도 상속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부가 상속됩니다. 세상은 참 불공평합니다. 부익부, 빈익빈. 이 자본주의의 여러 가지 폐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부익부, 빈익빈이죠. 근데 아시나요? 이 부익부, 빈익빈이 바로 부모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죠. 자, 부모의 사랑부터 어떻게 비롯되나 이것입니다. 자, 저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또 다른 분이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이 한평생 열심히 재산을 일구어서 예를 들어서 한 100억 정도의 재산을 모았습니다. 근데 저는 자식한테 물려줄 생각이 전혀 없고 그래 인생은 맨 바닥부터 시작하는 거야. 너도 그냥 대학교까지 내가 맞춰놨으니까 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라 하면서 저는 100억을 다 써버리고 다 기부하고 그냥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분은 똑같은 자식한테 나는 내가 이 돈을 모으냐고 정말 힘들고 허리띠 졸라가며 살았지만 너는 이 돈을 내가 물려줄 테니까 이 돈을 가지고서 내가 못 누렸던 것을 누리고 기회를 얻고 더 다른 삶을 살아 하면서 물려줬어요. 그러면 내 자식하고 이분의 자식하고
경쟁이 될 것 같으니까. 경쟁이 되지 않죠. 벌써 게임이 틀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빌 게이츠가 뭐라 그랬느냐. 세상은 공평한 게 아니라 아예 불공평이 기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이 불공평해진 이유는 바로 부모의 이러한 자식 사랑이라는 역설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 물려받은 좋은 것들은 후손에게 다시 물려줄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에 그렇게 박물관에 전시된 그 수많은 문화유산을 우리가 후손들한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다 팔아먹거나 불질러버리고 없애버린다면 우리의 자손들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가난해지겠죠. 언젠간 조회적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물려받은 것들을 좀 더 발전시키고 계승발전해서 후손한테 물려줄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투철인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1954년 6.25 전쟁 이후에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했던 나라가 60여 년 만에 전 세계 10등 국가로 다시 이렇게 다시 설 수 있는 그 저력이 된 것이죠. 바로 우리 윗대, 윗윗대 어른분들이 허리띠 졸라가면서 학교 짓고 학생들 가르치고 건물을 짓고 기업을 일으키고 일구어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세계적으로 200~300년 걸릴 일을 우리나라에서는 50년 만에 그것을 이룬 아주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것이죠. 자, 이러한 후손에게 물려주고 후손을 위해서 희생하는 이러한 문화가 가장 잘 이루어지는 민족이 어디냐면 바로 유태인입니다. 제가 예전에 방송에도 말씀드렸듯이 유태인은 로마 시대 이후 2000년 동안 1950년대 이스라엘 건국하기 전까지 거의 2000여 년 동안을 영토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같이 떠돌았던 집시와 달리 유태인은 자기네 고유 문화책인 탈무드, 유대교, 언어 이런 것들을 자식들에게 항상 지독하게 전수해줬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영토가 없고 소속이 없기 때문에 돈이라도 있어야 한다. 돈이 바로 힘이다라는 정신을 가지고서 돈에 대한 지식을 아낌없이 후손들한테 물려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됐나요? 65억 인구 중에서 고작 0.2% 이스라엘 국민 2,500만 그 다음에 해외 거주하는 유태인들 다 포함해서 4,700만의 유태인들이 전 세계 부의 40%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핵미사일을 쏘고 팔레스타인들을 막 억압하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전 세계 국가가 가만히 있는 것이죠. 돈의 힘이 있기 때문에. 유태인들은 그것을 너무나 철저하게 알고 있고 행하는 민족입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립니다. 종신보험이 어떻게 등장했느냐. 그 탄생 배경이 그렇습니다. 1900년대 초에 그 유럽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프랑스와 그때 일어난 이 프로이센, 독일과 사이도 안 좋았고 유럽에 전쟁의 기운이 계속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태인들에 대한 박해,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심했었고 그래서 미국, 그때 당시에 이제 개발되기 시작하고 새롭게 신흥국가로 일어나고 있는 미국으로 대거요. 이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대거 이주했는데요. 유태인들로 대거 이제 이 미국에 와보니까 이미 상권이나 모든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 이태리계나 스페닉에 그런 분들이 다 다른 민족들이 장악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와보니까 야, 이거 또 가난해지게 생겼구나. 야, 또 가난이 대물림 되겠네. 그 거지꼴 나겠네.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그래서 1903년도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어느 보험사에 찾아가서 종신보험을 만들어 달라고 한 것이 바로 종신보험의 탄생 배경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난하게 살아도 좋으니까 내가 죽는 순간 내 목숨을 담보로 자식한테 유산을 상속해 줄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 달라. 이것이 바로 현대적인 그 생명보험인 종신보험의 탄생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부모의 생명을 담보로 자식에게 부를 만들어 주는 것이죠. 자, 부모는 선택할 수 없지만 부모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식한테 기회는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죠. 쓰고 남은 돈을 물려주느냐, 안 쓰고 미리 준비한 돈을, 자식을 위한 돈을 물려주느냐, 많이 다릅니다. 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고기 잡는 법과 물고기, 둘 중에 어느 걸 받겠느냐. 자, 물고기 잡는 법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물고기입니다. 대학까지 보냈으니까 돈은 네가 벌어라. 라는 부분도 있지만 돈을 주면 사실 대학 자기가 알아서 갑니다. 사실 물고기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물고기를 이제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종신보험이라는 상품의 탄생 배경입니다. 종신보험 증권인 것이죠. 자, 이 그림은 산삼입니다. 산삼. 예, 1980년 고 정주영 회장이 먹었다는 화재에 650년 묵은 산삼입니다. 예. 이 당시의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m 30cm였었고요. 고려시대에 뿌리는 아까 처음에 봤었던 남대문보다도 나이를 더 먹은 것이 바로 이 650년 묵은 산삼이죠. 이때 당시의 가격이 약 7,8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똑같은 시기에 강남에 있는 음마 아파트 34평짜리가 시세가 2천만 원이었으니까 그 2천만 원짜리 시세가 지금 11억이 됐으니까 비율적으로 따지면
이 650년 묵은 산삼이 지금 가격으로 따지면 42억짜리 산삼이죠. 이 42억짜리 산삼 드셔도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예, 결국은 돌아갔습니다. 아무리 불로장생에 그런 걸 꿈을 꾼다 하더라도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인 것이죠. 아무튼. 그런데 이 산삼이, 왜 산삼이 비쌀까요? 산삼이 왜 비쌀까요? 희귀해서일까요? 희귀하다고 다 비싼 건 아닙니다. 그렇죠? 산삼이 비싼 이유는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이유인 것이죠. 이 산삼 씨앗을 사람이 키우면은 6년밖에 못 삽니다. 그래서 6년근 인삼이지 7년근 없는 것이죠. 7년이 되는 순간 뿌리가 썩어버리고 죽습니다. 사람이 키우면 6년밖에 못 키우는데 심심유곡에 있는 산속에서 키워지면 수명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수명이 없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강력해지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과학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이 약효를 섭취하기 위해서 비싸지는 것이죠. 불로장생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나이가 먹을수록 강력해지는 것은 없습니다. 대개는 나이가 먹을수록 쇠퇴해지고 약해지죠. 제가 생각하기엔 이 종신보험이라는 증권은 바로 10년, 20년, 30년, 40년 세월을 이기는 바로 가문을 일으키는 산삼이 아닌가. 전 이렇게도 표현을 하곤 합니다. 다음 그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의 삶은 절대 죽는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자, 이 사진은 무엇이냐면요. 인터넷에 이제 이게 떠 있는 건데, 몇 달 전 어느 캐나다에 있는 사진 작가가 할머니하고 손녀의 사진을 정확히 잘라서 붙인 겁니다. 똑같은 얼굴이 나오는 것이죠. 자, 우리의 삶은 과연 죽는다고 끝나는 것일까요? 인생의 3대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3000년 전에도 있었고 1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궁금해하고 저도 궁금해하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궁금해하지만 영원히 풀 수 없는 3대 미스터리가 있죠. 첫 번째, 내가 언제 죽을지. 두 번째, 내가 어떻게 죽을지. 세 번째, 내가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과연 천국과 지옥을 갈지, 극락과 천당을 갈지, 아니면 짐승으로 태어날지, 다른 인간으로 환생할지 알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인생은 끝날 것 같지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증거가 있습니다. 만약에 죽는다고 다 끝난다면 우리는 몇천 년 동안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이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 이슬람교, 기독교, 캐톨릭, 불교, 이 모든 종교의 핵심 이론이 뭘까요? 바로 내세신앙이죠. 내세신앙. 죽은 다음에 좋은 곳에 가려면 살아서 덕을 쌓고 착한 일을 해라. 살아서 나쁜 일을 하고 악업을 쌓으면 죽은 뒤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이것이 바로 종교의 핵심 원리인 것이죠. 죽은 뒤 끝이라면 다 그게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무슨 종교라는 것 자체가 사기 집단인 것이죠. 그러나 그 종교라는 것이 몇천 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계승된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은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보여지듯이 우리의 삶은 죽는다고 끊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피를 통해서, 혈육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캐나다에만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벌어진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 사진은 무엇이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 6살 때 사진입니다. 제가 딸내미죠. 저희 딸이고 이제 4살입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붕어빵입니다. 붕어빵. 지금도 벌어지고 있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마 자식이 있으시면 엄마 아빠를 닮거나 할아버지 할머니 사진 중에서 어렸을 때 모습을 하게 되면 이런 일이 항상 벌어집니다. 만약에 엉뚱한 일이 나오게 되면 씨앗이 이상한 것이죠. 의심해 보셔야 돼요. 아무튼 예. 자, 우리 주변에 항상 벌어진다는 것이죠. 저는 사실 제가 늦게 들어가고 아침 일찍 나오기 때문에 약간 불량 아빠입니다. 물론 주말엔 좀 제가 가족들과 함께 하려고 하지만 아이 얼굴, 깨어있는 얼굴, 항상 잠자는 얼굴을 보고 출근하고 잠자는 얼굴을 보고 퇴근할 때 잠자는 얼굴을 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크게 배운 것이 있죠. 한 번도 제 어렸을 때 습관을 우리 딸아이가 본 적이 없는데 우리 딸아이는 4살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 모든 어렸을 때 버릇을 다 갖고 있더라는 것이죠. 음식 급하게 먹고 막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알았습니다. 아, 사람은 타고나는 것이구나. 사람의 대부분은 바로 타고나는 것이었구나. 제 작품이자 제 행복이자 우리 딸이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바로 절대적인 것이죠. 저한테는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분명 우리 딸보다는 먼저 죽어야 하는 것이고 먼저 죽을 것이지만 분명히 우리 딸은 제 살아생전에 잘 살게 해줘야 되고 그것이 저의 책임입니다. 바로 태어나서 가난한 것은 당신의 잘못은 아니지만 죽을 때도 가난한 것은 당신의 잘못이다. 바로 빌 게이츠가 한 말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자식 사랑하시죠? 가족 사랑하시죠? 그러면 그 가족의 자식의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것이 보험으로 준비하고 계시다면 종신보험으로서 그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신보험 증권은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손을 가난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부모의 숭고하고 위대한 약속이다. 단순하게 그것이 어떤 설계사를 통해서 어떤 10만 원짜리 가입하고 5만 원짜리를 가입하고 내가 죽어서 얼마나 그런 주판을 두드리는 그런 상품이 아니라 내가 자식에게 유산을 미리 상속하는 것이죠. 미리 정해놓고 내가 들쓰고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그 현실의 만족을 희생해서 자식에게 뭔가를 주려는 부모의 숭고한 그 약속이 바로 종신보험증권의 바탕 정서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다음 그림 부탁드립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고 데스본드라고 하면은 종신보험 전매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면요. 이미 미국이나 일본이나 영국 같은 해외 선진국들은 종신보험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사고 파는 회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매제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것이 실행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수익자를 제3자한테 지정하고 변호사부터 공증을 받으면은 할 수는 있지만 어찌하여튼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종신보험, 라이프 세틀러먼트라고 해갖고 이 종신보험 전매, 이 시장이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고요. 자, 생명보험 계약을 해약하는 대신 제3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사망보험금보다는 낮지만 중도 해약 환급금보다는 높은 가치로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화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보통 10억짜리 종신보험, 죽어서 10억이 나오는 종신보험을 20년 동안 보험료를 낸다고 가정했을 때 대개 납부하는 보험료는 한 3억 정도가 되는 것이죠. 3억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3억 납입을 다 끝냈고 죽음은 10억이 나오는데 이분이 이미 상속이나 증여랄지 그런 것들 다 끝내놓고 내가 죽어서 10억 나오는 것보다 내가 뭔가 돈이 필요하다. 근데 깨면은 손해날 가능성이 좀 있죠. 수익이 안 나오거나 그런 경우에 그때 그것을 제3의 회사가 사주는 것이죠. 6억이나 7억의 가격에. 왜냐하면 일단 납입이 끝난 그 보험증권은 보험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은 바로 무위험 채권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기 때문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 통계적으로 이것이 연리 7%에서 8% 정도의 수익을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상인, 이 종신보험 전매하는 회사를 그렇게 좀 표현하고 있는데 그만큼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2010년도에 민주당 박선숙 의원이 법안 발의를 해서 우리나라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객들이 해약률이 증가하는데 해약할 때마다 너무 많은 손해를 보니까 이 종신보험 전매제도의 법안을 발의한 것이죠. 그러나 이때 당시에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업계 회사에서 필사적 로비에서 이 법안이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종신보험이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엄청나게 쌉니다. 일본 같은 경우보다는 한 우리나라보다 2.2배 정도 비싸고요. 미국은 한 3배 정도, 제가 조사한 바로 한 3배 정도 비싼 것입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모든 소비자들이 종신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가입해서 전부 다 유지한다면 보험회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에 해약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 차익을 남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종신보험 전매제를 통해서 소위 이 종신보험을 사고 팔 수 있게 되면은 해약률이 떨어지게 되고 보험회사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보험인 이런 회사들이 로비를 해서 이 법안 발의를 막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예상되기에는 이 종신보험 전매제도가 결국은 들어올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2020년도부터 지금도 베이비 부모 세들이 대거 은퇴하는데 사실 그렇게 은퇴 자산을 마련해 주신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종신보험 증권이 노후의 실버타운 이주권으로 쓰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납입이 어느 정도 끝났고 그러면 그것을 그 수익자를 그 소유권을 실버타운에 예치하게 되면은 그 노인분들이 언젠가 사망하게 되면 100%로 그 금액이 지급되기 때문에 아주 확실한 채권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용도로 쓰이고 2090년대 후반부터 이 판매되기 시작된 종신보험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노후 자금으로서 활용하는 방안으로서 바로 종신보험 전매제도가 들어올 거라고 제가 예상하는데요. 이 종신보험이라는 것은 그래서 요새 강남에 있는 그 부자분들은 사망보험 위주의 거액의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요새 추세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금융적인 이유도 있는 것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이 종신보험이랄지 죽음을 담보로 하는 이 보험증권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봐 드렸습니다. 어떤 그 수익적인 면에서 이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기본적인 개발 배경이랄지 그 모든 것들이 나가 아닌 우리 가족과 또 물론 내 먼 미래의 노후를 위한 그런 준비도 되지만 자식에게 정말 사랑하는 자식에게 내가 살아생전에 미리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유산이면서 동시에 거기에 또 그 숭고한 사랑이 담겨 있는 그런 것들에서 살펴봐 드렸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댁에도 분명히 한두 개쯤 최소한 실비보험이라도 증권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품을 가입하고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무슨 이유로 내가 하셨는지, 이게 무슨 어떠한 것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살펴보시고 그것을 이러한 내가 뜻을 담겨 있구나, 그런 것을 하실 때 좀 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경제생활, 가정에서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지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가정 간의 관계가 좀 더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지 않은가. 오늘 파울러스 정상회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100만 달러 원탁회에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쯤 있을 보험증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